테슬라가 더 커질 거예요. 그러나 주가가 작년 1,300불이 정당하냐는 다른 얘기예요. 테슬라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궤적을 그리지 않을까? 손남매가 많이 도는 시장일 것 같아서 테마주에 온갖 판에 끼려고 하지 마라. 지점장님은 고객 차사 운영하고 계시죠? 네네. 혹시 뭐 어느 정도 금액대이신 건가요? 운영 규모가? 네 자리인가요? 막 네 자리? 네. 네 자리 초입? 몇 천 원대인가요? 네네네. 아니, 몇 천 원? 아, 드립에 친 건데요? 5천 원, 6천 원. 네. 어쨌든, 네 자리요? 네네네. 그래서 많이 넣으셨나요? 아니, 초반. 주가 떨어지면 밑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그 고객분들이 지점장님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랑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고 싶어 하는 종목의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고객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점장님 거기에 대해서 뭐라 답변해 주시는지. 저는 굉장히 불친절한 관리자라서 고객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 안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안 하고요. 근데 최근에 제 고객 말고 외부에서 들려온 그 문의들은 2차 전지에 대한 문의들이 정말 많아요. 뭐 어떤 시골에 있는 사시는 할머니께서 나 돈이 얼마 있는데 이걸로 2차 전지를 사면 좋겠냐 전화들이 와요. 저희는 섬뜩섬뜩합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이거 객장에 이제 네. 아이 어브 어머니가 온다는 뭐 그런 옛날에 그런 썰 같은 얘기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서 10배가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닥에서 이미 10배가 넘게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서 10배가 올라?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탄생하는 과정인 건데요. 물론 이제 비슷한 기업들이 생길 수는 있죠. 근데 삼성전자는 글로벌 원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이 세계적인 이제 탑 플레이어이긴 한데 반도체만큼 마진이 좋지 않은데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저는 좀 당황스러워요. 현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런 얘기하면 지금 비난이 쇄도할 건데 비난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조금 반대로 의문을 좀 가지셔야 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그 산업은 잘 될 거예요. 더 커질 거고요. 네,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 규모도 늘어날 거예요. 마진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거는 뭐 명확한 미래인데 주가는 다른 얘기입니다. 앞서 우리가 테슬라 얘기를 했지만 테슬라가 더 커질 거예요. 그러나 주가가 작년 1,300불이 정당하냐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궤적을 그렸냐면 테슬라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궤적을 그리지 않을까? 98년, 99년에 정말 미친 듯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의 다 뱉어냈어요. 그러고 나서 십몇 년 있다가 그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점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테슬라도 궤적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다를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처음에 꿈을 땡겨올 때 크게 시세를 냈다가 나중에 한번 실현을 당했다가 또 이것을 그 실현을 잘 극복하면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뭐 그런 과정을 겪지 않을까. 근데 그 과정에 그 쉬는 기간이 꽤 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동강님도 테슬라 우상향 얘기해 주셔서 뭐 비슷하게 생각하신 건가요? 어떻게 좀 다른가요? 테슬라에 대해서? 저는 주가 관점이라기보다는 테슬라의 그냥 기업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제 도기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점을 역사적으로 너무 크게 찍으면 회복하는데 사실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예.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기님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되게 오래 걸리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투자자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기업 산업 전망과 주가하고 분리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그걸 좀 같이 동일시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망하는 거예요. 여기 투자에 들어왔다. 왜냐하면 자기는 엔지니어에 관해서 엔지니어링에 관해서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전진하게 될지가 눈에 선이 보이거든요. 문제는 주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주가는 자연과학이 아니고 사회과학이거든요. 그 사회과학이라는 건 측정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처럼 딱딱 떨어지게 측정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주가에 진입을 하면 고점 매수한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유튜브들 중에 진짜 테슬라에 대해 정말 전문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보고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자꾸 이제 주식 얘기를 해요. 듣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아플싸 이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야, 이거 주식 얘기만 안 했으면 진짜 완벽한 채널인데 이분 얘기 듣고 주식 사시는 분은 똑같이 나쁜 궤적을 그리겠고. 그분은 엔지니어 전문가인 거니까. 예, 전문 엔지니어고 현직. 네, 전혀 다릅니다. 네. 자, 그럼 두 분은 어쨌든 주변에 뭐 자산가분들, 그다음에 투자자분들, 뭐 부자분들 만날 일도 좀 많을 텐데 요즘 부자분들은 좀 재테크는 좀 전반적으로 어떤 거를 좀 관심이 있어 하시나요? 작년 말만 해도 뭐 현금 쪽에 뭐 많은 분들 좀 관심이 있어 하는 분도 있었는데 요즘엔 또 현금 얘기 좀 쏙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이제 업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자산관리 하나 업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연초에는 은행으로 돈 다 빨려 들어갔었고요. 이제 그거 조금 멈췄습니다. 자산 운용할 때가 좀 없어졌어요. 지금. 아마 주식 시장이 더 오르면 그 자금들이 주식해야 되겠다라고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고객 중에 자산이 좀 사이즈가 크신 분들은 일부 주식 투자를 추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추가하고 싶어서 계속 저하고 대화하시고 그런 분들은 좀 되고요. 근데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현재처럼 위축되면 대안 시장으로 주식 시장이 의외로 수급이 괜찮을 수 있어요, 한국은. 예,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부동산은 돈 다 빨려 가거든요. 근데 연초에는 예금에 다 빨려 갔듯이. 제 3, 40대? 이제 제 나이 또래 신흥부자 그런 친구들 보면은 확실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무래도 부동산 쪽으로 자산을 훨씬 더 많이 넣는 경우가 있는데, 주변을 보면 그래도 금융 쪽 자산에 훨씬 더 이제 주식도 많이 넣고요. 이제 상품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조금 부동산이 답은 아니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경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저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제 주변 나이 또래 친구들을, 이게 미디어의 영향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저 어렸을 때랑 되게 다르죠. 너무 다른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300만 되니까 저는 그렇죠. 두덕 쳤어요. 200만 넘네요. 네. 네네. 그래갖고 이런 게 미디어의 영향인가? 전혀 관심 없던 친구들이 갑자기 이제 막 채팅방에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주식 얘기 많이 하고. 덕분에 금융회사 직원들이 힘들어졌어. 고객이 다 알고 와. 고객분들이 많이 똑똑해졌죠. 네, 그래서 병원하고 조금 또 달라요. 병원은 제일 싫어한다잖아요. 아는 척하는 환자들은. 제가 이런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이러고 오면은 엄청 짜증난다잖아요. 근데 이 금융에서는 저는 짜증나요. 저는 짜증나는데 몇몇 친구들 수준으로 오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긴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상식이 되게 풍부해졌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사 세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투자 세계에서는 전문의가 생각보다 그렇게 비율적으로 높질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제대로 응대하기가 되게 어려워진 상황이고, 그래서 약간 미궁에 빠진 게 지금 한국의 금융시장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똑똑하지 않아서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뭐랄까, 우리 동강님도 항상 얘기하셨듯이 인간의 한계? 네, 이 부분을 넘어야 되는 좀 다른 영역의 게임이거든요, 이 투자는. 그게 안 되니까 지적인 충만함은 갖고 있는데 인간적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면, 여기서 한계는 인간의 본성의 한계 그렇죠. 말씀하신 거겠죠? 맞습니다. 네, 그거를 돌파하지 못하면 이게 자꾸 결이 이상한 데로 가죠.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저도 만나보면 일반 사람들보다 이성과 감성에서 감성이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이성적인 면이 이성적이라기보다 너무 좀 냉철한데? 라는 느낌을 좀 받을 때가 많아요. 저는 안 그렇죠. 저는 좀 따뜻해요. 네, 좀 따뜻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 주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 투자가 아직도 그래서 부족한 것 같아. 냉혈한이 돼야 되는데. 전문 투자자분들은 약간 공감대가 조금 일반 분들과는 좀 다른 같은 느낌이 있어요. 듣다 보면. 그래서 유튜버로 남아있는 것 같아. 네. 이 질문은 동광님 때문에 한번 드려보고 싶은 질문인데, 동광님이 어쨌든 이제 원래 투자자 포지션에서 지금은 약간 살짝 내려놓고 사업가 쪽으로 가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돈을 버는 게 근로사업, 이제 투자소득이면,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은 분들 만나보면 투자로 돈을 버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슈퍼개미 분들도 수백억 대는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천억 대 넘어가는 슈퍼개미는 정말 이제 숫자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부자로 가는 완전 초자산가들은 부동산이거나 아니면 이제 사업가분들. 그렇죠. 사업가.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도 워렌 버핏을 빼고는 대부분 사업을 하신 분들이 세계 이제 부자의 반열에 오르는데, 일반인 분들은 이 근로와 투자 사업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이 사업이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건 맞지만, 또 모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은 또 아니기도 하고. 제가 교육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모두한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투자 교육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희님이랑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기본적인 투자 원칙, 철학, 이제 그런 게 공통분모지, 나머지는 개개인들의 투자 목적, 목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삶이랑 융화되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자기 직업 영역을 배제하고 이제 투자로 돈을 직업보다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저는 그걸 안내를 잘 하는 게 일단 이 사업의 1차적인 목표고요. 투자를 좀 올바르게 교육해 주는 거. 저희 직원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제가 딱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하나만 해라. 그냥 근로소득이랑, 일단 20대니까 애들이
자기 기본소득을 높이는 것도 저는 투자라고 생각해서 애들한테 맞아요. 이제 그런 걸 많이 안내하거든요. 근데 투자로 돈을 벌 거면은 저는 가능할까? 직업이 아니고서 네네. 투자 교육 사이트 운영하고 계신데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던지면 이 친구들 생활을 하고 싶어 하니까 네. 그걸로 이제 소기에 롱텀으로 가는 것도 아니라 단기적으로 빠른 많은 말씀하신 수익을 건 트레이딩의 영역.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직업적으로 도전하거나 혹은 그에 맞는 이제 뭐 스윙 트레이딩이나 이런 걸 하면 모르겠는데 회사도 다니고 뭐 스캘핑도 하고 싶고 뭐 데이 트레이딩도 하고 싶고 그 두 마리 다 잡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럴 거면 그냥 사실 직장인은 트레이딩으로 돈을 번다는 건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인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런데 제 나이 또래 친구들 다 근데 그 생각 갖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단테님 트레바리 모임 갔었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리뷰한 책이 찰리먼거 바이블이었어요. 그래서 나랑 이제 단테 형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한 20명 분들의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있었는데 찰리먼거 바이블에 대해서 얘기하러 온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트레이딩을 엄청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관심 있어 하고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빨리 돈 벌. 아니에요. 그럼. 호스트가 동강님이라서요. 에? 호스트가 동강님. 제가 그래서 제가 거기 있어서 거기 있으니까. 전 거기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오는 걸 그래도 알고 계시니까 그러지 그런가요? 않을까요? 왜냐면 다른 분이 계셨으면 트레이딩에 여쭤보진 않을 텐데.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던데. 아 진짜요? 몇몇 분은 제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투자를 근로랑 같이 균형 있게 한다는 게. 네. 빨리 돈 벌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저 도기님한테 맡기는 건 솔직히 나는 진짜. 저는 저 옆에서 도기님 맨날 보잖아요. 그럼 진짜로 저는 그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이 정도 책임감으로 운영하시는 분을 저는 처음 봤거든요. 왜냐면 진짜 힘들어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요. 못하니까 힘들지. 아니, 투자는 누구나 잘하는 시기가 있고 못하는 시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책임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신한투자증권에 가서 제가 PB들이랑 막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투자는 어차피 오르고 내리는 이제 사이클이니까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남의 돈 맞는 거랑 그리고 누군가의 근데 돈을 맡아서 운영하면 투자는 진심이 되게 어렵거든요. 자기 돈이 아닌 이상. 도희님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따로 이제 사업화 하시는 부분에도 맨날 이제 같이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너무 이제 힘드실까봐 아니, 마음이 힘드실까봐. 아니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어 진짜? 아니, 근데 그게 표가 났어? 아니 그게 진심이라는 게 항상 느껴지죠. 아 진심은 진심인데 네. 그게 표가 났어? 그렇죠. 도희님 엄청 이제 진짜로? 이모셔널하니까. 아 미치겠네. 유튜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증권사 직원이라든가 이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진심이 아니진 않아요. 잘해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책임감이 없지도 않아요. 문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운용이 저도 십몇 년을 그랬거든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서도 말씀드렸죠. 인간적 한계나 인간 본성의 한계 이런 것들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투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돈을 맡긴 자와 나도 못하는 자와 그걸 갖고 협의하면서 뭘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점차 결론은 뭐냐면 증권회사가 주식을 포기했다. 수수료 다 무료잖아요. 안 되니까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업자들이 보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라.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성공하면 고객들을 정말 날개를 달아줄 수 있고 고객들의 인생을 당신이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 너도 되게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이 업이 의외로 굉장히 보람 있는 업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조금 힘들긴 해요. 갈아 넣어야 돼요, 자기를. 이건 뭐 워랍에 진짜 웃기는 얘기고 일과 삶이 하나로 붙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김 작가님도 뒤로 테러가 없기 때문에 일과 삶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일과 삶이 붙어서 해서 그냥 그것도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갈아 넣고 그 피드백의 왕자 아니에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게 피드백의 왕자예요. 피드백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다음 좋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배우고 다시 피드백하고 그렇게 하면 때가 되면 어느 순간에 돌파가 됩니다. 우리 그 서편제에서 득음을 하듯이 그때가 오거든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그럼 주식 투자하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경계할 행동 하나만 딱 조언 한마디씩만 주신다면? 제발 급하게 마음 먹지 마라. 느긋하게 해라. 테마주에 온갖 판에 끼려고 하지 마라. 이번 순환매가 많이 도는 시장일 것 같아서 온갖 판마다 끼려고 하면은 연말되면 계좌가
바닥나 있는 케이스가 많은 시장이라서 저는 이런 시장을 많이 겪어봤다 보니까 그런 걸 조심하시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저도 진짜로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고 자기의 길을 제발 찾아가라. 네. 모든 판에 끼고 싶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카지노에 가도 모든 판마다 베팅하고 싶고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남잘 되는 거는 박수 쳐줘라. 저는 주변에서 제 댓글로 저는 2차 전지는 안 합니다라고 했더니 뭐 2차 전지도 없어서 배 아프겠네 막 이러는 거예요. 배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은 수익이 잘 났어요. 박수 쳐줘야 되는 거고 인생의 수익을 잘 내셨으면 적절하게 수익도 잘 확정하시는 것까지를 잘 바라고 저는 저의 길을 가서 수익을 내는 거니까 그건 나의 길이 아닌 거는 그게 잘못된 길이 아니라 제가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걸로 내비두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얼마 전에 나훈아 선생님의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슈퍼스타는 20%의 엄청난 악플러들이 모이게 하면은 슈퍼스타래요. 나도 그걸 목표로 하고 있어. 우린 별로 너무 악플이 없어가지고 악플도 어쨌든 뭔가 팬덤이 있어야지 그게 그쵸. 반대편이 생기는 거니까. 엄청 대중적으로 확장해야 20-30%의 편이 나뉘잖아요. 여론이. 그래서 대중성을 일단 그러구나. 악플을 나쁜 거라고만 볼 수는 없겠구나. 그렇죠. 제일 나쁜 건 무플입니다.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도. 근데 저는 마지막 지점장님 말씀에서 좀 공감이 갔던 게 이제 2차 전지 어떻게 보면 요즘에 원창 뜨거우니까 안 좋게 얘기하면 이제 댓글이 좀 안 좋게 달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참 이게 똑같은 행동이 이제 양쪽에서 벌어지는 게 우리가 증권회사에 셀 리포트가 없잖아요. 다 바이 리포트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야 봐라 증권회사 너네 맨날 사라고만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계좌 이렇지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여기 나온 전문가분들도 어떤 주식은 팔아야 한다 얘기하고 어떤 주식 산다 얘기해야 되는데 유독 팔아야 한다는 얘기에는 좀 이제 민감하게 얘기하시는 특히 뭐 가지고 계신 분이나 그런 분들은 그걸 보면서 증권회사나 시청자분이나 참 올바른 정보를 양쪽 다 접하기는 참 쉽지 않은 구조구나. 그래서 저희 둘은 그런 거 잘 얘기해요. 저는 그런 거 빠꾸 없이 얘기하는 사람. 나 자꾸 이렇게 빠꾸 없이 해서 내 인생이 참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금강원 민원 들어오고 아니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 리포트를 쓰는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벌어봤냐고. 왜냐면은 일반인들이 좋게 보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의 그 어떤 인간 본성의 한계를 돌파해서 자기가 수익을 내보고 자기의 그 꾸준히 수익을 내볼 수 있는 결이 만들어졌느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아닌 사람 비율이 훨씬 많아요. 그거는 증권회사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네, 그거는 자산운용사도 또 마찬가지고. 안 그랬다면 증권회사 직원들과 자산운용사들의 선수였다면 누적 수익률이 계속 높은 게 작성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개인들이 방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맡기겠죠. 옛날에 맡겼지만 성적표 별로 안 좋으니까, 차라리 내가 할래. 내가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되게 악순환이라서 전 너무 안타까워 그것이. 그래서 누군가 지금 자산운용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상품 많이 만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뻔뻔하게 일하지 말고 직원 많이 써서 의리 창창한 데서 하지 말고 일단 수익률 작성을 좀 해달라. 운용하시는 분들이. 그게 결국은 빛을 발해서 우리 이렇게 잘하는 데야라고 인정받는 운용사들이 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개인분들의 계좌가 조금 플러스로 좀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만나볼 손님은 각선중 지점장님, 전업투자자 동강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